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청년 정치인들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사이다 톡. 오늘 출연해주신 네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상근 부대변인 맡고 있는 강사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하원기라고 합니다. 저도 개혁신당에서 전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명호 변호사입니다. 네, 활동하고 계신 또 활동했던 분들 나와주셨는데 네, 정말 사이다 톡을 얼마 만에 하는 건지 이제 스튜디오가 간만에 꽉 차 보이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일단 각 당의 출정식 그 장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인 국민의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0시부터 딱 맞춰서 뛰었습니다.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고 경기도 남양주와 의정부까지 찾아가셨어요.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 2조, 이재명 조국 대표 얘기하신 것 같은데 2조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심판이 민생이라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한 위원장의 행보와 발언 어떻게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일단 한 위원장이 옛날에 후보들한테 당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1시간 먼저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걸 먼저 본인이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0시부터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도는 모습을 보고 그런 쪽으로 조금 의중을 많이 비추지 않았나 하는 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역시나 캐스팅 보트는 수도권이다. 이거를 조금 공고히 확인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요. 그 정통 보수 세력들을 좀 그 지지세를 규합하는 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대구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후보들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모습에서 보였었는데 결국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은 수도권에서 모든 행보가 이루어졌다. 예. 그거는 그만큼 수도권 선거를 지면 이번 총선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바라봤을 때에는 이 심판이라는 워딩이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 심판은 어떻게 보면 대응되는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쓰신 거다라는 설명이었는데 다른 분들 국민의힘 요 행보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상대 정당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국정운영 파트너한테 범죄 세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이 레토릭을 먼저 지적하자면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야가 어쨌든 간에 토론할 건 토론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해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범죄 세력이랑 무슨 토론을 하고 무슨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때려잡는 것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년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유감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토릭의 적절성에 대한 건 뭐 개인적으로 견해가 다 다를 테니까 이 프레임을 야당은 써도 돼요. 왜냐하면 야당은 가령 예를 들면 백주 대낮에 해병대원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던 박정원 대령이 뭐 항명이라고 탄압받고 이랬잖아요. 이런 거 야당은 이 바로잡을 수가 없으니까 정권을 심판해서 우리가 조금 조사도 하고 네. 뭐 행정 권력을 동원해서 이거 다시 바로잡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 여당은 아니에요. 정부 여당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게다가 정당이 무슨 야당이 심지어 자기들이 범죄 세력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법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금 선악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선량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그래서 뭐 범죄자다. 이게 아예 단정까지 지어버리는데 이런 식의 선악 개념이 사실은 사법의 영역에선 맞습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사법부의 본령에 있어서는 그래서 검사가 소추도 하고 네. 또 기소하면은 또 변호사가 보호하면서 또 방어하면서 결국 재판장이 판단을 내리는 이 선악 개념을 지금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헌법 27조 사항에는 모든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예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짓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범죄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는 이런 헌법 위반 행위를 막 대낮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범죄자에게 세력을 맡길 수 없다라는 말 자체를 제가 반대로 대입해 보면요.
돈 봉투를 국민의힘 안에서도 돌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집권 세력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 명품백 사건도 있는데요. 예. 이 나라를 운영해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수근 상병 관련된 수사외압 사건, 그 박정원 대령에 대한 수사외압 사건은 직권남용 국기문란 사안이거든요. 네. 그 범죄자로 저는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우대에서 해외 대사로 보내는 이런 범죄자 비호 세력들한테 그러면 국가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잣대를 여당한테 들이대면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부분이다. 무죄 추정 원칙을 어겼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 지금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는 그래도 피고인으로서 실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수사 자체도 받지 않고 있는 범죄 세력이다, 범죄자다라고 국민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 저희가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걸 민생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예. 그 부분보다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2심에서 이렇게 실형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후보로 나와서 이걸 소위 말하는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던졌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짧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면 네. 그 야당 심판론이 통하는 국면이 있어요. 여당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야당이 발목 잡았을 때. 근데 발목이 없어요. 지금 저렇게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뭔가 거칠게 방해해가지고 안 된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야당 범야권에서 법안을 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기에는 뭘 방해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심판할 거죠. 대상이 없다는 예. 거.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는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선거 슬로건을 내놓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국힘 내부에 선거 전략 자체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등장했던 그 신선함 자체가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다 변해서 변질돼서 그 인물 경쟁력 자체도 사실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본질적으로 이번 총선 자체가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부정하고 다시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는 걸 보니까 여전히 약간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심지어 뭐 이재명과 조국을 향해서 뭐 정치를 개같이 한다라는 막말까지 하셨잖아요. 오늘 또 논란이 네. 있는 발언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막말까지 하는 걸 보면 이걸 보면서 어떤 국민들이 여당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여당 찍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웃으면서 만났는데 첫 질문에서 갑자기 신경전이 팽팽하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출근 인사를 했고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성동갑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2년 만에 퇴행시켰다. 정권 폭정을 주권자 이름으로 멈추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동선과 발언 일단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정권 심판론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한 얘기인데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건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는 아니죠.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공히 대한민국을 퇴행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 선거 국면이니 선거 구도를 짬에 있어서 선명한 정권 심판론을 먼저 내세워서 사실상 궁극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에 대한 뭐 견제, 심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축구 볼 때도 그 선수들끼리 라커룸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젊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근데 막상 선거가 아니라 경기에서 그 싸운 게 드러나가지고 뭐 팀의 운영을 방해한다든가 경기력을 저하시킨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이 보는 국민들이 되게 화를 내시잖아요. 네. 똑같이 뭐 공천 잡음이나 공천 파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본선거에 들어갔으니 하나가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돕는다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새 느낀 게 이따 또 말말말 부분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워딩이 굉장히 폭력적이어졌다. 그러니까 뭐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거 알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꿔가야 되겠다는 이제 방향성 제시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네. 사용하는 워딩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 선택해서 쓴다. 그 모든 어떻게 보면 발언들 자체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느꼈던 건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단일 대우로 잘 갖춰진 모습이 보여가지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런 예.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다른 분들은요? 근데 뭐 용산에서 일단은 출정식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명한 야당이다라는 의미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상징성.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옛말에도 약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약간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 추세에 있으니까 그럼 약간 폭넓게 우리가 원팀으로 가겠다. 좀 넉넉해지신 게 아닌가. 네. 공천이 끝나고 나서 좀 그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예. 민심동행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전형적인 대한민국 정치 구조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잘한 게 없죠. 잘한 게 없고 국민들께서는 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의 정서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 심판하자라는 것보다는 정권 심판하자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견한 예로 2022년도에 대선 치를 때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데 그렇게 잘한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정권을 0.7%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더 심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차악으로 찍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개혁신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등포 소방서를 공식 선거운동 첫 행성지로 잡으셨더라고요. 요거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들어볼게요. 네.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왼쪽으로 반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군분투하고는 개혁신당인데요. 민생으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일단 의미를 잡았고 예. 이게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일선에서 약간 책임지는 게 소방 공무원 분들이신데 이번 정부가 이태원 참사부터 뭐 최상병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 그리고 저번 달에 있었던 그 문경 화재에서도 두 분의 소방교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아들 딸들에게 굉장히 좀 무관심하다라고 저희는 많이 느꼈고 마치 검찰 정권인 것처럼 마치 온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 털면 뭐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검찰식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국민들을 바라보시는 것 같고 예.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은 좀 무능하고 국민 안전에 좀 무관심한 이번 정권을 선명한 야당으로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이쪽에 출마한 허은하 후보 쪽을 좀 염두에 두신 그렇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영등포 갑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이 그 색깔만 바꿔 입고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보수 후보라고 하는 분은 허은하 의원님 전 의원님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영등포 구민을 얼마나 이렇게 쉽게 봤으면 옷만 갈아입고 둘이서 민주당이다 국힘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네. 이걸 정말로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허은하 의원님이 의원직까지 사퇴를 하시면서 정치개혁 길로 이렇게 나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혁신당도 저희가 좀 주요 지원 지역구로 선정을 하고 크게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행보 코멘트 해주실 분. 근데 저는 이제 다당제를 응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이 좀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뭐 이번에 그래도 양당과는 좀 차별화된 행보를 지금 벌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넘어야 될 과제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보수 정당인지 진보 정당인지가 아직도 내부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허은하 개혁 의원도 보수 정당으로.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도 보수 후보다 진짜 보수다 이렇게 또 진짜 가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또 개혁신당 안에 뭐 류호정 의원 이번에 탈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류호정 의원부터 해서 금태섭
윤태섭 의원, 뭐 양양자 의원,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위계 정리나 질서 정리가 일단은 완벽히 된 거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 아직도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반윤에 좀 이렇게 동참을 해서 반윤을 해보려고 하긴 하지만 워낙 지금 강한 반윤들이 나와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그 반윤의 메시지는 맞는데 거기에 네. 대한 의지나 또 그걸 실현 가능한 능력 면에서는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행보를 해도 이게 잘 묻히는 이런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좀 고민이 많겠지만은 뭔가 좀 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이 정리해야 될 것들 먼저 좀 성결적으로 정리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너무 강력한 정권 심판 여론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치 구도에서 지역구는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개혁신당이 제3정당으로선. 근데 그와 별개로 제가 당이 달라서 차마 뭐 투표는 못 하겠지만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는 천하람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비례에서는 국민의힘에는 차마 표를 못 주겠는 사람들이 천하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국회에 한번 넣는 걸 보자 해서 비례에서는 그래도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옆에 앉아 계셔서 그런지 응원하는 마음을 너무 보여주셔야 든든하고요. 지역구는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덧붙였으니까. 지역구는 또 화성을이 좀 강력한 다크호스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경쟁력을 좀 가져가 보고, 앞서 이제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당원에 충분히 사회적 보수를 지향을 한다라고 네. 되어 있고, 이게 완전히 신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전통적인 보수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조금 중도적인 입장을 가져간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보더라도 어느 당이 진보당이고 어느 당이 보수당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약간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가 이 과거의 전통적인 이념 논리를 좀 벗어나서 약간 실사구시를 좀 추구하는 그런 그 민생 정당으로 다들 탈바꿈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념 논쟁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타이밍도 늦었고 약간 좀 옛날 방식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맞는 네. 말씀인데 네. 지금 이제 반윤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내부적인 정체성에 대한 혼란 내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먼저 불식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반윤의 메시지를 더 강하고 선명하게 얻는다면은 좀 더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저 그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하람 드립니다. 그 선대위원장께서 가장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라고 이렇게 샤라웃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라, 좀 응원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 보수 여당에서는 어떤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근데 좀 늦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필수적인 게 하나가 특정인을 반대하는 가치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나 아니면 보수 진보 논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개혁신당이야말로 지금 보이는 게 누가 더 진짜 반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경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이준석 전 대표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진보고 보수고 의미가 없다면서 뭐 반윤석열이고 친윤석열이고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3지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정리도 내부 정리지만 특정인을 반대하는 걸 첫 기치로 내세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이다톡 오랜만에 모였더니 얘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말말말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한테 사전에 각자 주목하고 계신 발언을 하나씩 이제 골라와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여당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골라오신 발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국가 정부가 의붓 아버지 같다. 팥쥐 엄마 같다. 요 발언 골라오신 이유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오늘 있었던 발언인데, 우리 그 배현진 의원의 희대 그 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걸 두고 난리 뽕짝이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죠. 저는 이 두 대목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정말 써서는 안 될,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워딩들을 자꾸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의 형태라는 게 상당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처럼 뭐
뭐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충분히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 구성 형태라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스테레오타입, 강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아주 생각이 짧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어떻게 보면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언급한 그 난리뽕짝 관련해서는 본인도 피해자 아니었습니까? 본인도 이 정치 테러에 어떻게 보면 피습을 당하고 그 강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난리뽕짝을 핀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상식적인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원기 전 부대변인 말씀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대변인, 부대변인 그리고 앵커님들도 이 청취자들의 눈이나 귀나 혹은 방심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 정치권의 지도자라는 분들은 말의 인플레가 너무 심해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개 같다 이런 표현부터 해서 심지어 좀 온건 파에 속하는 천하람 위원장도 뭐 대통령 보고 조폭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 귀에 가 닿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해야 가 닿지. 실제로 제가 이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했을 때 네. 전혀 안 와닿았어요. 많은 국민들은 국가를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일단 거기서부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고 너네는 내가 그냥 잠깐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국가를 운영하라고 니네가 왜 나를 보육하고 육아하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인 것이냐 개념부터가 다르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이게 왕조 시대나 있던 얘기지 사실은. 그래서 비유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그 극단적이고 네.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고르게 되잖아요. 의붓아버지니 계모니 이런 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인식이 그렇게 와닿으니까. 근데 주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 여의도에서 이 웅장한 지도자들끼리의 그 유치뽕짝인 말싸움을 보면서 진짜 투표 의혹이 막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뽕짝이라는 말이 오히려 이 말싸움에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발언을 할 때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면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에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원기 대변인님처럼 말씀을 좀 품격 있고 교양 있게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했었으면 아우 갑자기 이 분위기 지금 좋아요. 사이다 말말 선거 말말말 코너에 올라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약간 뭐 의도하고 전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당연히 표현이나 비유에 실수가 있고 적확한 표현도 아니고요. 네. 저는 이게 메시지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한 소통 이런 것들이 개인 방송을 당 대표급 차원에서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다라고 해서 뭐 친근감을 일부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극렬 지지층들과는 훨씬 더 많은 격이 없는 소통을 한다는 건데 네. 동시에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의 편한 관계에서 말을 하던 것을 차라리 사담으로 밖에 안 들리게 하든지 이걸 다 공개된 상황에서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실수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네. 저 좀 조심해 봐야 된다. 돌이켜 봐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팬덤 지지자들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예. 온 국민이 마치 자신의 딸들처럼 보이나 봐요. 제 파파. 그러니까 표현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인식의 네. 문제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일단 분들이시네요.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번에 유독 총선 과정에서 말 관련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원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골라오신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굳이 발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을 골라주셨어요. 네.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대파 논란을 다룬 부분입니다. 지난 정부 때 대파 한 단에 7,000원 했다. 파테크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와 다른 현 정부의 이제 물가 대응을 설명한 부분인데 왜 이거 골라오셨는지 이유 들어볼게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이걸로 재미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처럼 유치하게 뭐 대파로 대파하자 이런 얘기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이게 그나마 정책 얘기라서 가져온 건데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파 가격 급등한 거는 그 당시 작황 문제, 기후 환경 문제랑 겹치면서 파 가격만 많이 올라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원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올라가가지고 물가 급등이 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못 잡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못 잡고 나오고 난 뒤에 지금 2년 지났지 않습니까? 2년 지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 현금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집권을 왜 했냐는 거죠. 그냥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다가 권력 갖고 문재인 욕하려고 그러면은 집권했냐 이런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 대파 가격이랑 물가 급등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하는 걸 보면 실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장 보고 나와서 욕이 나올 거예요. 너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대파 들고 흔든다고 해서 진짜 물가 대책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밥 많이 해 먹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야가 그걸 가지고 말장난으로 공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네. 뭐 이수정 교수가 대파 들고 흔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더 비쌌다 그러고 네. 야당에서는 그 대통령이 가격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근본적인 물가 대책에 대한 그 해결책이 나오냐는 얘기죠. 여야 공히 지금 비판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정책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물가 때문에 지금 진짜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버티기가 힘든 지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책을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싸움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부하가 치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변명할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야당이랑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당 반박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그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연인으로서 또 한마디 드려보고 예. 싶은데 일단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까지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의회 권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거나 국회 일당은 민주당이고 네. 저희 뜻대로 정책이나 이런 걸 좀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점은 분명히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례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실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하원기 어떻게 보면 부대변인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요. 저도 이제 독립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대구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구 지역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대구 지역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치권에 바라는 게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가나 최저임금 같은 민생 문제. 근데 역시나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 시작을 했어도 정쟁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근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하부 대변인님이랑 비슷하게 피가 끓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소모적이고 너무나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고 한 청년의 입장에서 무기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당은 달라도 또 청년으로서 이렇게 느끼시는 공감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마치 그 바이든 날리면 시즌 2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가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틀리지 않았고 국민들 너희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물가 문제 심각성은 또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물가를 너무 심각하죠. 사실 이번 명절을 세시는 국민들 자체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서 이 양당제의 무능함을 국민 모두가 느끼면서 제3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뭐 이게 명절 밥상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충분히 많이 나왔다고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또 하는데 또 말이라도 안 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계속 일을 키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네, 너무 무능하다. 네. 물가를 여쭤봤는데 제3당에 대한 또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민심동행에서는 홍보는 어떻게 상시적으로 보실까요?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방송을 마치고 나면 다 가서 저녁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서 이제 밥을 사 먹을 예정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정말 버는 돈 월급은 올라가지 않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져서 사실상 지금 거의 다 빚에 의탁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고 이거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시한폭탄 지고 사는 건데 이 물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현재 권력을 갖고 있고 물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냐 그리고 무능하냐 여기에 대한 일단 지적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이제 또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공작이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야권의 공작이다. 이 대파 공작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없어 보일 지경이에요. 얼마나 무능하고 할 말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썼는데 잘 안 먹혔다. 더 잘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돌 던지고 욕할 겁니까? 그 정권을 바꿔줬는데. 이제 전 정부 탓은 그만해야 된다. 너무 없어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정말 이제 국민들께 더 이상 분노 유발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 이번에 사전 간신과 사후 간신 두 간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전 간신은 뭐냐면은 대통령에게 물가에 그러니까 가장 비싼 대파집을 데리고 가서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가장 싼 가격이 이게 어떻게 조작돼서 나왔는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 875원에 한 단을 하는 그 마트로 데리고 가서 대파가 합리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이 사전 간신들이고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의 문제도 있었다. 아니 제일 비싼 데를 데리고 가서 물가의 심각성을 알려줘야죠. 근데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자기들 칭찬받으려고 했던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사후 간신들이죠. 대통령이 잘못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를 말했다라는 이수정 교수의 그런 발언은 정말 뻔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쉴드 쳐왔던 게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때는 가서 수돗물 떠먹고 또 문제 생겼을 때는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렸던 이 사후 간신들이 잘못했던 처신들. 전 이게 그대로 드러난 종합 세트다. 그래서 전 이 대파 사건이요 뭐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물가와 민생 경제 문제도 연관돼 있지만은 정말 이것을 사전의 간신들과 사후의 간신들이 벌이는 이 촌극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시는 지점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간신이라는 표현으로 세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김영호 개혁신당 전 공관위 대변인께서 골라오신 거 한번 볼게요. 공영훈 민주당 화성을 후보 논란을 다룬 글을 가져오셨어요. 공 후보가 2021년 1999년생인 자녀한테 실거래가 3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지역에 또 출마를 했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가져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두 가지 의혹을 좀 제기를 하셨는데 먼저 매입 시 의혹이랑 증여 시 의혹 두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17년 6월에 그 공영훈 후보가 현대차를 재직하면서 당시 11억 8천만 원에 해당 주택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 10월에 곧바로 서울시 현대제철 그리고 삼표 레미콘 사이에서 그 부지 이전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삼표 부지가 이전이 되면서 현재 이 주택이 30억 가량의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현대그룹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 그 이전 협약이 있기 전에 그 정보를 알고 미리 이렇게 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 17년 6월에 성수동 주택을 공 후보가 매입을 하셨죠. 근데 이 4년 후인 21년 4월 26일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27일에 이 구역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될 수가 있느냐. 지정 하루 전에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따지고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함부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공 후보가 이게 임대차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임을 알고 바로 그 전날에 좀 증여를 하면서 약간 꼼수를 부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 후보가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을 맡게 되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권자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또 은퇴 목적으로 샀고 아들 결혼 준비를 위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99년생의 아들이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그 22세였고요. 그래서 당시 22세인 군복무 중인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부지가 이전되는 성수동 주택을 미리 샀다. 이 자체가 굉장히 국민 우롱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리고 토지거래구역 그 지정 하루 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게 자기 은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 이제 동탄 화성시 을 주민들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제 34세 평균 연령이 이 정도인데 젊은 분들이 많은 대부분 이제 3040 이제 그 직장인 분들이 좀 밀집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직장의 월급으로는 이렇게 뭐 11억, 12억 하는 주택이나 30억 가량 시세를 넘어가는 그런 주택을 정말 매입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입니다. 그런 주민들 앞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후보를 보면 정말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원기 전 부대변인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저도 사실 제 삶이랑 너무 다른 세계라 가지고 게다가 후보 본인이 뭐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뭐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패널로 나온 입장에서도 이 이상 더 방어를 해줄 수가 없는 문제고 제기하는 문제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는 뭐 타당한 혹은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을 만한 부분이잖아요. 해명할 게 있으면은 잘 해명했으면 하고 후보 본인이 이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생각했으면은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맞는 삶으로 갈아 끼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에는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직간접적으로 실무자로 당직자로 한 선거 한 5-6번 해봤는데 네거티브를 하면은 상대 표를 깎을 수는 있는데 네거티브 하는 주체에게로 표가 이반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좀 와닿게 설명드리면 제가 우리 신인규 대표랑 이렇게 국민의힘 계실 때 토론을 하다가 뭐 반론이 불가능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를 해요. 그러면은 신인규 대표가 난 윤석열 대통령 못 뽑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 뽑진 않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네거티브라는 유혹이 있을 때 많이들 하는데 상대 후보의 표를 깎지만 그 표가 나한테 오진 않아서 이렇게 사실상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적당히 표를 깎아서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추가적으로 득표할 수 있는 데에 사실은 남은 10며칠을 시간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조급하고 급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지금까지 사실 3% 정당에서 그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것도 굉장한 개인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큼을 또 한 번 올려야 지금 당선이 되는 상황이라 좀 매우 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또 공영훈 후보도 또 이준석 대표 그러면 재산 19억을 어떻게 모았냐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네거티브 진흙탕 공방으로 또 빠지는 거니까 아까 우리 김용호 대변인께서 화성시에 젊은 분들 많이 사신다 그랬는데 그 젊은 분들이 바라시는 정치가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사법적 책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이 있으면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고 또 사법적 책임도 있다면 고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계속 재미를 보려고 하는 순간 이것이 개혁신당이 표방하는 뭐 젊은 정치 내지는 뭐 젊은 정치가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새로움 내지는 정책을 가지고 승부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이것과는 이 모습이 또 배치되고 상치된다. 그리고 아까 하원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네거티브 방식을 써서 표가 넘어오거나 지지자로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미래 비전,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민주당 180석보다 본인 한 석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입증을 통해서 저는 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계속 얘기해가지고 뭐 분위기 반전될까, 뭐 표가 올까, 저 이런 기대하는 것은 매우 좀 허하다, 공허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공후보 얘기보다 선거 전략 얘기를 더 다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후보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정치인들이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해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명에서 결혼 준비 중인 아들을 위해서 뭐 30억 가량의 주택을 어떻게 보면 양도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올해 이제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저도 좀 이른 편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 조금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건데 저희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누가 그 결혼 준비 목적으로 물론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도 따져봐야겠지만 그 전에 30억 주택을 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다른 세상 얘기인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그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명하면 우리 과연 청년층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안 하시나 하는 우려가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항상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된 청년들의 어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름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건 상대적 박탈감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직 후보자들이 누구보다 이 청년들을 같이 대변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서 너무 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표를 잃고 정권을 잃어가는 모습 그걸 이미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만 첨언하면 저는 공후보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준비된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일부 사실관계는 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더 해봐야 되지만은 일부 인정한 부분은 있거든요. 예. 뭐 증여가 들어갔고 여러 네. 가지 본인의 뭐 노후 목적 위해서 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는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이 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선거 전략 부분도 생각이 굉장히 유사한 게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개혁이라는 말을 걸려면 어떤 정치적인 혐오 아니면 정치적인 뭐랄까요 피로감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이는 선거 방식이 누구보다 정책 선거를 지향한다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비토 여론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부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잠깐 방어하자면 다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매니페스토 선거해야죠. 근데 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많은 정책들을 많이 국민들께 제안을 했고 오늘 하루 잠깐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셔야 공 후보가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를 가름을 오히려 이 하시는 진흙탕 걸로. 싸움은 공 후보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민심동행 신인규 위원장이 고르신 발언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중앙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국회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에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골라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우선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이런 식의 졸속 뜬금포식으로 정책을 계속 던져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하면 이게 한두 번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에도 뭐 지금 들어와서 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메가시티 문제라든지 다 지금 통하지 않는 것들만 해왔거든요. 전 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된다. 네. 국정운영 이렇게 가볍지 않거든요. 이 부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전형적인 반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 하면서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면서 소통하겠다. 근데 용산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불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국민들께서. 예. 그러면은 지금 여의도에서는 뭐 터가 안 좋아서 지금 여야가 저렇게 싸웁니까? 그럼 세종으로 옮기면은 화해 무드가 생깁니까? 이건 국민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청산한다는 게 지역 이동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했는데 저는 본인이 종식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전 여의도 정치의 막내라고 생각해요. 종식 대상입니다. 본인이 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종식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면서 마치 그 유체이탈 화법 비슷하게 본인은 평가자의주의에서 예. 여의도 정치를 끝내주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상당히 오만하고 예. 본인에 대한 그 위치를 굉장히 착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철학의 모순인데 그러면 이제 지방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그럼 세종도 옮기겠다 이런 네.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랑 안 맞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전혀 안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도 메가시티 하면서 김포나 뭐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들 서로 손들면은 다 그냥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900조 풀듯이 500조 풀듯이 100조 풀듯이 이런 식으로 편입을 다 시켜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던져놨는데 이 메가시티 메가서울 논리와 지금 여의도를 지금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논리는 철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모순성과 당내 이견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참 걱정인데 근데 사실 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선거용으로 던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진지하게 아마 당내 논의도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정도로 심각하게 졸속과 뜬금포 방식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것은 매우 아마추어적이다. 매우 위험하다.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옆에서 아까 좀 전까지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다시 신경전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참 이 방송이 특히 뭔가 고개를 끄덕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예. 우리 신 위원장님 말씀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표정 관리도 신경을 쓰게 되시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쨌거나 국회 세종 이전 얘기는 한두 번 나오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계속해서 주장돼 왔던 이야기고 그 측면에서 풀어갔을 때 정책의 효용성은 충분히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의 공론화를 통해서 인정되어 있다라고 보일 측면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탈정치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 자체가 정치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사람을 바꾼다라는 부분의 상징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그다음 많은 당원분들께서 호응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
사람이 기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라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혁신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띄는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던졌다. 왜냐하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지금까지 계속 이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던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들. 네. 저희도 뭐 저도 공천 서류를 써봤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지 않던 서약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예. 수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 역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총선 2주 전에 해서 졸속이라고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점 자체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예. 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반갑기는 했습니다. 네. 저는 딱 한마디만 그냥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5천만의 언어를 대변한다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적인 예가 그 5천만의 언어가 정치를 개같이 한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오늘 했던 발언 제가 계속 그 나오네요. 발언으로 반박이 가능한 것이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정치권 여당의 태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국회 실무자 시절에 국회 사무처에서 일했는데 아, 국회 그러세요? 사무총장실에서 일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연구 영역이 아주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오래된 얘기라서 그래서 이게 뭐 여의도 정치 청산 이런 쓸데없는 레토릭보다는 그러면 이번에 그럼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예. 그러면 진보 진영과 해서 아까 앞에 출연한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원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럼 이참에 실천 선언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정치 공방보다는 그 앞에 계신 신인규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헌법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변호사로서 이게 개헌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헌재 결정문에 보면 가나다라 바바사 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시작해요.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 그러니까 국회만 옮기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네. 대통령도 같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도 집무실을. 옮겨야 돼요. 집무실도. 그러려면은 개헌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석한 건데 네. 판결문에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성문헌법이 아니라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헌법에 준하게 우리가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헌법 개정을 못한다면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들 전체가 갖고 있는 관습을 컨센서스를 달리 바꿔버리면 네. 뭐 여지가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헌재 결정문에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진지하게 논의하려 그러면 정치적 언어로 그냥 우리 국회 그냥 이사합시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실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고 개헌을 하려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개헌하자고 했을 때 반대해왔던 게 사실 국민의힘이잖아요. 지금 개헌이 너무 오랜 세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예. 합니다. 이게 국회 이전이 2020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 엄청 반대했거든요. 근데 당신들 반대하다가 갑자기 왜 찬성하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걸 가지고 공방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제세력들 정당들이 공히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싸우지 말고 추진해보자. 공동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 졸속이 아니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용역 자료며 이런 것들이 많고 예. 실제로 분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 예. 그걸 확장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으로부터 기재부에서 예산도 받아야 되고 네. 국회에서 법도 통과돼야 되고 개헌도 해야 되니 그럼 이런 면에서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보면 그래도 이런 건 좀 반가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구태정치 청산 이렇게 풀가지 말고 한동훈 실현 비대위원장도 가능성으로 가보자. 실제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방법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아까 우리가 정치인의 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정치인의 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아젠다를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국회 세종 이전이라는 이 아젠다를 다시 띄우고 네.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든 것만큼은 유의미하다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혁신당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 공약 자체로는 그 행정수도를 세종에 이제 정부청사와 함께 국회의사당까지 합류를 하면서 완성시키는 것 자체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네. 그 과정이 이제 여야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도 뭐 변호사로서 이제 관습헌법에 그 판결한 그 헌재 판결문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저는 그 농담이지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법기관 중에서
이게 전국 조직을 다 가지고 그 법원이나 검찰청 전국에 다 있지만 네. 헌법재판소만 유일하게 안국동에 있거든요. 서울에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부터 세종으로 옮기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면 또 결론 다를 수 있다. 라고 저는 개혁신당 정말 농담- 개혁적인 얘기를. 농담 반으로 저는 사실 이게 뭐 국회 이전보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를 먼저 세종으로 옮기는 법안부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방분권주의자로서는 진짜 분권을 하면서 지방균형 발전 같이 도모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네. 서울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망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데 전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고 냈다 그러면은 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찬성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라는 걸로써 이걸 쓰니까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진정성 있게 임하면 좋겠어요. 논의 테이블로 이제 데리고 와야죠. 그런 얘기한다고 비판만 하면 끝나버리니까. 예. 헌재도 같이 옮기는 걸로 해서. 네, 정말 진행이 될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아니 저희가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관심 지역구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말말말 코너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다톡 지금까지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영호 개혁신당 전 공관위원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